네, 손희주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공부하는 손희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또 학부 시절부터 아프리카 공부를 응원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용기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리학과 신입생 때 그 하름대 블레이 교수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아프리카에 관한 호기심을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제 입학하고 2년 뒤인 2013년에 3개월간 케냐를 다녀왔었고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자연과 사람들을 좀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까지 4번을 더 다녀왔고 지난 답사 경험과 공부해온 내용들을 지금 여기 써 있는 주제 동아프리카 도시의 공간 구조와 정주 환경 변화라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최대 슬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키베라의 사진입니다. 네, 2013년에 처음 그곳을 다녀온 뒤에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두려웠던 날은 동아프리카 최대 슬럼인 키베라를 구석구석 혼자서 걸었던 때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편식하는 내 발이 가장 더러웠고 주춤하는 내 발이 가장 두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조금 오글거리는 이야기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두려움이 많은 답사자인 제가 편견을 지닌 채 제 자신을 비판하며 아프리카를 답사하고 지리를 공부할수록 또 그곳의 공간과 사람에게 애착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답사를 다녔고 그 답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왜 지리를 계속 공부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 지리학적 관점과 분석의 틀이 있는데 제가 초점을 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의 도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시를 내다보기 위해 필요한 역사입니다. 동아프리카 초기 정주지의 형성 과정과 근현대의 도시 체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도시 공간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공간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다양한 스케일의 구조와 시스템을 포함하는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 그리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부, 기관, 인구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공간 구조와 경관을 파악할 때에도 환경 지역 집단 간의 관계나 위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의 관점과 현장의 맥락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도시 정주지와 커뮤니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도시지리와 관련된 이론을 염두에 두되 현장의 맥락에서 그 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주류 학계의 이야기와 현장이 어떻게 다르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계량 경제와 역학 공부에 집중을 했다 보니 중요한 이론이나 관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활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하는 발표가 비학문적이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아프리카 지리를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방식과도 같고 또 지리학도의 답사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부끄러움을 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공간에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아프리카 도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간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뭔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프리카를 개관하기보다는 다양한 지리 이야기 중 한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현대 도시의 이해는 과거의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는 최근 수십 년간의 급속히 진행된 동아프리카 도시화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동아프리카 정주시의 역사를 써내려간 시간과 선행 인류가 지구대 흔적에 남긴 시간, 인류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지구대와 고온 환경이 형성된 지지실대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즉 정주지와 공간 구조 형성의 시작점에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북동부 삼각형 저지대를 시작으로 해서 에티오피아를 관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케냐와 남수단이 만나는 곳에서 서부 지구대와 동부 지구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서부 지구대는
이제 중부 아프리카와 이제 경계를 이루면서 호수를 따라 쭉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동부 지구대는 케냐를 관통하고 탄자니아의 이제 킬리만자로나 네, 그 산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지구대에서 특히 지구와 계곡에서는 물을 얻기가 쉽고 그 양옆으로는 선선한 기후의 고원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초 인간의 정주지가 형성되었던 것, 그리고 현재에도 그것에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에도 많은 정주지가 발달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10세기 이후 셈족 계열의 민족이 고원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길목에서 무역을 하며 악숭 제국을 만들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종교 문화를 꽃피웠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유적지는 악숨의 전성기인 7세기의 왕족 또는 귀족의 거주지입니다. 악숨이 북부에서 에티오피아 고대사를 이끌었다면 곤다르는 중세와 근대를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의 도시이고요. 현재 북서부 지역의 중심지인데 그 흔적이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유럽, 인도, 아랍 등 먼 대륙과 문화권의 양식을 반영하여 세운 파실개비 건축물이 인상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심 왼쪽에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성이 보입니다. 이 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17세기에 그 많이 이제 곤다르가 성장을 했을 때 만들어진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초기 도시 발달에는 악숨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중심지로 발달한 곳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곤다르에 있는 17세기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 데르베 비르한 셀라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말리벨라라고 알려지는 에티오피아 정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종교 문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동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악순보다는 시기가 많이 느리지만은 10세기 이후로 특히 13세기, 14세기에 이제 스와힐리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고 무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은 게디라는 곳이고 17세기 이후에 쇠퇴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게디는 이렇게 유적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시로 성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게 남아있고 유네스코로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스와힐리 건축 양식이나 문화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아프리카 정주지의 역사, 문명의 공간적 기반이 되는 도시의 역사는 깊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일부 사람들은 동아프리카 도시들이 여전히 발전되지 않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답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차 산업이 발달하는 도시도 있었고 그들만의 도시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홍해와 인도양 등 외부 세계와 아프리카 내 고원과 지구대 등 내륙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따라 주요 도시들이 발달했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 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곳을 인구가 많고 경제를 이끄는 도시와 관련 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순, 곤다르, 게디, 라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곳들을 포함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정주지들을 살펴보는 것이 동아프리카 도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와힐리 해안이 사실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제 문화에 융성했던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탐험가에 의해서 여러 도시들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점차 더 많은 유럽인들이 해안가에 머물면서 침탈과 무역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점 중 하나가 사진 속의 도시인 말린디입니다. 15세기 말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닿기 전에 거쳐간 이곳에는 그의 항해를 떠올리게 하는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끝에 있는 이 등대 같은 기둥이고요. 동아프리카 국경과 공간 구조의 격변은 유럽 출신의 탐험가, 선교사, 정치인, 군인, 기업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탐험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침탈과 식민 통치의 정점에는 사실 탐험가보다는 정치인과 군인과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유리한 기후와 노동 조건으로 플랜테이션을 확장을 하였고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동아프리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케냐의 대표적인 차밭 지역인 케리초 지역입니다.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특히 베를린 회담 이후 아프리카 분할이 뚜렷해지면서입니다. 이들이 상품 작물과 광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것은 도로와 철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부당하게 그어진 선이 지금의 국경이 되었고
외부인의 강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로와 거점이 지금 네트워크와 결절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그 나이로비역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현대 동아프리카 공간 구조는 식민 통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 도시를 건설했던 유럽 국가들에 의해 변형이 되었습니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식민 지배, 자원 약탈의 흔적, 인위적인 공간 구조 변형에 의한 아픔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왜 아프리카는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왜 아프리카의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나는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사에서 제가 본 그곳엔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들이 적절하게 동식물과 어울려 살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프리카 사람들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찾거나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까? 아니면은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을 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이주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에서 이렇게 제국과 경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도시 공간 구조와 경관입니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관계, 이를 포괄하는 공간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는 동아프리카 도시 구조와 도시 경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나이로비의 거시적인 공간 구조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위쪽에 있는 고산 지역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바나 지역 사이에서 동서로 뻗어나가는 네트워크 상에서 끊임없이 이제 시가지가 확장해온 형태입니다. 위로 조금만 가면은 웅장한 산맥이 이어지고 케냐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심 바로 밑에는 동물들이 초원을 거니는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고 그 아래로 조금만 더 가면은 세렝게티 초원이 있습니다. 나이로비 시가지는 케냐 최대 항구인 몬바사로 가는 길과 네, 오른쪽으로 가는 이 길이고요.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의 이제 키스무로 향하는 서쪽으로 가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 공간 구조가 이게 얼핏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 도심을 관통하는 이 도로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중심 업무 지구를 기점으로 동부와 서부로 간략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동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촘촘한 주거 지역 그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에는 고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어디 지역이든 상관이 없이 슬럼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산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동부, 특히 동남부 고속도로 그리고 북부 일부 지역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주요 도로에는 이렇게 차가 많이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 쉽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 업무 지구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케냐 나이로비 검색하면 나오는 그 중요한 그 CBD가 이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상업지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산업단지라던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거주 지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CBD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렇게 파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레스살람입니다. 탄자니아의 수도는 아니고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이제 경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양 평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이로비와는 사뭇 다른 이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가는 이 도로를 따라서 많이 시가지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약간 방사형의 느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지만은 사실 이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 이제 주거 지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레스살람에는 뚜렷한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체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심의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는 버스가 설 수 있는 지금 자리를 좀 많이 마련을 해뒀고 이렇게 주변에 시장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교통지역과 조금 구별을 해서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 도심과 그 바깥쪽을 구별하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교차점에서 이제 괜찮은 이제 터미널과 이제 버스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좀 모범 대중교통 사례로도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이제 양쪽으로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은 이제 다른 아프리카 도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정갈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이렇게 좀 도시 외곽에 쭉 뻗어나가는 형태라면은 해안을 따라서는 약간 이제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이라던가 기업이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곳은 우간다의 캄팔라입니다.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는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 위치하는데 앞서 살펴본 두 곳처럼 주요 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넓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여기가 이제 중심 업무 지구인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습니다. 녹지가 지대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고도가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 사진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초록색 부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고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캄팔라의 지형 때문에 이런 영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뭔가 유적지이거나 아니면 성당이나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좀 대사관이라던가 기업의 본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두 도시랑은 좀 많이 다른 이제 형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많이 도시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우간다 국립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캄팔라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와 있는 언덕들에 이제 중요한 기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향으로 찍었을 때 보이는 저기 언덕이 있는데 이곳은 우간다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간다 왕국의 왕이 살았던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이렇게 아까 오빌조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케냐와 저기 탄자니아도 그렇지만은 여기 우간다 경우에는 더 그런 경향이 강했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정주환경과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현대 동아프리카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첫걸음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2018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바로 넘어왔을 때 모얄레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점심쯤에 버스를 타고 나이로비까지 단숨에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로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버스가 정차를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나이로비를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버스에 있어도 된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 6시쯤에 됐었는데 이제 차고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택시를 타기에는 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옆 건물의 처마 밑에서 그냥 박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헤매는 것처럼 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제게 말을 했는데 아직 어두운데 이 짐을 다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 하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니 모두가 아침이라 여기는 시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원하면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돈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방향만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곳에 실제로 정류장이 있었고 제가 원하는 숙소까지 버스를 타고 네,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현지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나이로비 또는 다른 대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어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틈을 내어 말을 걸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기도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 경우처럼 만약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이라면은 저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한다면은 주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기심이 가장 강했을 때가 바로 제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을 때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키베라를 처음 방문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현지인과 뭐 저와 관련해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겁이 많은 저는 당연히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냐에서 봉사와 답사를 하면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현지의 맥락을 조금씩 파악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혼자만 가야만 이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간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케냐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키베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여러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일요일 오전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키베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정말 편안했습니다. 슬럼을 미워하는 발언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 사실이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이라고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돈을 달라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키베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철길이 있다고 들어서 그 길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미로 같아서 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다가 한 주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기 되게 힘든 좁은 길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종 쓰레기로 수로가 막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뚫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하수도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길 옆에 파놓은 그런 수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식 주거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은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50원씩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케냐에서 2달 동안 지내면서 외국인에게 지불하기를 요구되는 그런 가격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천 원을 내야 하나 만 원을 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은 저는 이곳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의무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간 케냐에서 시간을 보낼 때 도시나 관광지에서는 어김없이 외국인을 보면 작은 기회에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곳에서 이렇게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다 어느새 찾고 싶은 철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고요. 그때 그 길을 알려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은 간결했고 그 말을 한 뒤에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지금 와서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한 질문이었나 싶습니다. 경찰도 가이드도 꺼린다는 이곳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편견을 깼고 발변 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키베라 외에 제가 가까이 가거나 그 안에 걸었던 슬럼들의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키베라 그 철길에서 살짝 이제 돌려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동부에 가면은 또 중간중간에 슬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냥 벽돌 없이 이렇게 좀 되게 취약한 상태로 집이 지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병원이라던가 약국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이제 학교라던가 이런 거를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어, 이제 아까처럼 이제 반짝반짝 회색으로 빛나는 또 이렇게 위성지대에서 보는 때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또 이제 도심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하천 옆에 이렇게 빈 자리에 빼곡히 들어서서 있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은 주민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키베라에서도 그랬고 주민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모아 볼 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선 답사자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물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광지가 아닌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찾을 때 그곳에 가기 전에 꼭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한 장소를 놓고 숙소 직원이나 주인, 버스 기사나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부터 밤에도 상관없다는 조언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또는 또 이제 동일하게 살고 있는 동네를 두고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한 동네 안에서 아주 국지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곳도 있는데
그 골목만 가지 않으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골목으로만 가면은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이 어딘지 좀 잘 살펴보면은 그곳에 이제 장소의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답사자의 입장일 때 파악을 하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이 잔지바르의 구도심에 있는 이제 여러 골목이 연결이 되고 있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선사시대부터 정규지를 형성을 했었고 스와힐리 해안의 주요 도시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던 네,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는 빅토리아 호수 지역이나 인도양을 연결하는 이제 항구 도시로도 많이 발전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유럽인이 들어왔을 때는 노예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자원 침탈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박물관에 있을 것들은 또 박물관에 잘 전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경제도시, 문화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잔지바르에 부여하는 의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 일단은 이 사진을 이 광장을 중심으로 이 여러 골목을 들어가 보면은 그 골목마다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주거지역만 있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목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 역사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과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듯이 꼭 해질녘만 되면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빠져드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힐리 음식에 그리고 또 밥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렇게 또 야시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별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지바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자들과 저가 아니면은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시장과 터미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여행자들이 처음 동아프리카 대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우선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과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케냐에 있는 이제 동남쪽에 있는 터미널인데요. 굉장히 이제 혼돈스럽게 보입니다. 뭐 인도나 뭐 여러 저소득국에서 이런 터미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처음에는 이제 되게 혼돈스럽지만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이곳에서도 다 이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버스들은 항상 먼저 나가고요. 뒤에 있는 버스들이 이 앞에 있는 버스를 앞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있으면은 행선지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또 여러 군데인 곳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청량리역은 강원도로 가고 뭐 호남선은 영등포에서 가고 뭐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가고 이런 것처럼 케냐도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은 어디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동쪽에 있는 터미널로 가면은 거의 100%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 않지만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정류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것들이 이제 다 미니버스라고도 하고 마타투라고도 하는 이제 케냐의 이제 대중교통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류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 외국인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운데 한두 번만 타다 보면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정류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그냥 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을 하지만은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 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곳에 그냥 문화로 정착을 한 거구나 이게 규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곳은 지금 우간다의 캄팔라인데요. 그 여러 언덕들에 쌓여져 있는 가장 오래된 그 터미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큰 대형 버스는 아니고 이제 미니버스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당연히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 앞에 있는 차들부터 나가고요.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 곳마다 행선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치라던가 뭐 터미널의 정류장의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은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만은 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가 있는데 어, 이 버스를 탈 때마다 아니면은 사람들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생각을 계속 타다 보면은 이게 나를 속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진짜 기름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차는 다른 차와 다른 차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면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승차를 하지 않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발로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케냐에서는 투쿠투쿠라고도 하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바자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차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타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혼자 타는 거를 선호를 해서 원래 여러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건데 혼자 태우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 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교통 시스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체계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했던 개념이 비공식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하면 되게 즐거울 수 있고 때로는 이제 투어가 아니라 트래블이랑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또 재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비공식성이란 제도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뭔가 발전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비공식성과 관련해서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슬럼의 주민들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우선은 이 사진을 보이시는 것이 제가 방문을 했던 그 키베라 지역입니다. 보시면 그 처음에 제가 위성에서 보여줬던 그것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살짝 각도를 기울여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우선 보기에는 여기에서가 이제 그 중심 업무 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약간 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즐겨가는 이제 골프 코스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되게 걸어서 뭐 한 10분, 5분이면 닿을 거리에 이렇게 키베라가 있습니다. 사실 슬럼 주민의 이제 돈의 씀씀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부분은 사실 교통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슬럼의 거주민들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매일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동을 하는 공간은 이 슬럼 안에서도 노동을 당연히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 아니면 슬럼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당한 이제 노동자들이 사실 슬럼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 비공식적이지만은 충분한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프리카 최대 슬럼을 지닌 도시 대부분이 아프리카 최대 인구 규모를 지닌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던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던가 요하네스버그라던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이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빈곤 수준이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아니면 지구화와 지역화, 어떤 세계사적 흐름과 관계없이 또는 어떤 흐름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고속 성장과 뭔가 이런 외연적 확산에서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럼을 미하고 싶지 않으며 슬럼이 지속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이 슬럼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좋은 환경을 갖춘 주거 지역을 제공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는 기관과 단체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슬럼과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꿔야 되는 것이 있고 바꿔서 좋은 것이 있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저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존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좋아서 아니면 그 단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꼭 이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격과 정체성입니다. 우선 제가 아프리카를 그렇게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리를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까 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늘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을 하는 것은 저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아시아인이고 외국인이고 학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터미널처럼 관광지보다는 이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처럼 뭔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조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씩 떠올려 보면은 이제 과일 가게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뭐 바나나나 그런 걸 사게 되면 너무 조금 샀다고 돈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경전철에 탔을 때는 표 사는 법을 몰라서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그냥 두 개를 사고 돈을 받지 않고 저에게 그냥 건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원래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제가 보여서 그냥 태워줬고 그래서 그냥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들은 뭐 관광객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나 그 관광지를 금방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욱 저는 이제 뭔가 일상생활로 많이 들어가고 싶어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 좀 답사를 할 때 많이 반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질적 연구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항상 앞으로도 염두를 해 두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답사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동아프리카 도시 입지와 발달의 배경에는 사실 오랜 역사와 격변의 근현대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원전 정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고대와 중세의 도시는 아랍 및 인도양 세계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따라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나름대로 이제 공간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18세기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도로와 교통로가 많이 바뀌고 공간 구조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프리카 도시 공간 구조는 다중 스케일의 지리적 환경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공간 구조와 미시적인 공간 구조에서 모두 이런 여러 기관과 이제 도시 정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아프리카 도시의 정주 환경은 주민의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공간, 공간적 관계성, 비공식성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동아프리카 대도시를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기 쉽거나 아프리카 도시를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도시에 붙은 여러 부정적인 수식어가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답사를 하며 동아프리카 도시화와 대도시의 지리를 쉽게 정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시가 우리나라의 도시들처럼 인구, 산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지역과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도시 역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다양한 장소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이들의 삶에 지독하게도 영향을 주는 지구화와 자유무역과 편견과 독재, 전쟁과 원조를 아우르는 구조와 시스템을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면서도 그 안에서 늘 그랬듯 자연스럽게 때로는 구조만큼이나 바뀌지 않을 것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심에 우러러보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과 교수님을 만나고 많은 지리학자의 논문과 책을 읽으며 지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의 지리를 알려준 선생님들은 비록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자신의 지리를 기쁨과 감사로 이야기하고 분노와 눈물로 외치고 편안한 동행과 불편한 영으로 표현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주하며 저의 편향된 발걸음을 비판하는 용기를, 그리고 단 하나의 교과서 같은 지오그래피보단 무수히 다양한 이야기 같은 지오그래피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모든 좌표가 유일하듯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공간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여기고,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지리 공부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느리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존엄성 회복과 평안을 그리며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안녕한 터전을 만들기에 함께하는 해외 지역 연구, 도시지리 답사가 많아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 발표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지적하실 사항이 있다면은 질문 또는 메일 주시면은 더 공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시간 발표해 주신 손희진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정말 담담하게 잘 풀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학할 때 1년 선배가 케냐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들었던 두 가지 충격적인 이 컬처 쇼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유학하다가 갑자기 집에 잠시 다녀오겠대요. 그래서 집에 왜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가더라고요. 그 일부 다쳐져 보니까 뭐 7번째인가 8번째 부인 맞이하느라고 아버지 연세가 거의 환갑이 다 되셨는데, 예, 아버지 결혼식 때문에 간다.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한 가지 물어본 게,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하냐, 뭐 방이 있느냐. 결혼할 때마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촌이 집 자체가 의리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규모가 자꾸 스케일이 커지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컬처 쇼크는 제가 유학 초기에 또 나름 열심히 또 초기니까 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너는 왜 인생을 맨날 그렇게 일하는데 낭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밤에도 공부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낭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즐겨라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지금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한 분만 뭐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네. 뭐 질문? 네, 질문, 예,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2019년에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하기 전에 우리 손희진 선생님의 책과 인터넷 블로그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아, 그,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좀 더 제 귀에 크게 들렸던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여행자의 자세, 지리학자들이 해외 답사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 답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어떤 시사점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지리학자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해외 지역 연구, 해외 지역 답사,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그런 후진국, 개발도상국 답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서 고생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100% 맞는 이야기지만, 백인 여행자들은 특히 아주 많이 당하는 모습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령 적도 일주라는 책에 보면은 아예 그런 귀절이 나와요. 아프리카를 적도를 따라서 여행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사람이다. 동물도 아니고 자연환경도 아니고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위치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여행자들을 향한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웠던 점, 당했던 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교수님 정말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안 그래도 제가 발표를 하는데 처음 부분에 시작했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편향되어 있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짐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니까 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짧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우선 저한테 힘들었던 거는 저는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저를 이제 돈으로 바라볼 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가져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또 저는 이제 약간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었던 것 같기는 했습니다. 이제 병원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겼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남자이고 그리고 또 황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질 수 있었던 이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행을 만약에 답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스스로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이야기하면은 사실 굉장히 오래 할 수 있기도 한데 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저녁 뒤풀이 하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손인지 선생님의 해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요. 바로 제1분과와 제2분과 발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